그 사람도 저를 보며 멈칫하더니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정희야, 너 맞지? 죽기보다 가기 싫었던 요양원 그곳에 서서 내 첫사랑과 다시 마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65살 박정희입니다. 내 나이 겨우 40살에 남편을 일찍 여의고 악착같이 살아서 딸 셋, 아들 하나, 모두 장성해서 지금은 다 수도권에 흩어져 살아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혼자 살던 집에서 욕실에 미끄러져 2시간 넘게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핸드폰은 거실에 있었고 소리쳐도 누가 올 리 없었죠. 그날 이후 막내딸이 달려왔고 큰딸, 둘째, 아들도 주말마다 모였습니다. 식탁 앞에서 말없이 앉아 있다가 큰딸이 울면서 제게 말했어요. 엄마, 이제 혼자 계시면 안 돼요. 진심으로 엄마가 어떻게 되실까 무서워요. 제가 말했죠. 나 아직 괜찮다. 앞으로 더 조심하면 되지 뭐. 그런데 둘째가 단호하게 말하더군요. 괜찮은 거 아니야. 엄마가 혼자 넘어진 거 이제 시작일 수도 있어. 둘째의 말에 막내가 조심스럽게 운을 띄웠습니다. 엄마, 요양원은 생각해봤어?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요양원이라는 단어. 그건 곧 당신은 이제 우리 손을 떠났다는 말 같았어요. 나는 아직 스스로 밥 해 먹고 빨래도 널 수 있는데 왜 나를 그곳에 보내려 하나. 원망이 올라왔습니다. 너희한테 짐이 되는 게 싫어. 제가 그렇게 물었어요. 아들이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다 멀리 살잖아. 갑자기 무슨 일 생겨도 달려오려면 2시간은 걸려. 큰딸도 한숨을 쉬며 아이들도 있고, 직장도 있고, 솔직히 우리가 매일 챙길 수 없어. 내 인생도 충분히 버거워. 순간 나는 깨달았어요. 이게 현실이구나. 자식들도 어쩔 수 없이 자기 삶이 바쁘구나. 그렇게 내가 원치 않던 요양원행이 결정되었습니다. 아직 괜찮다고, 나 혼자 알아서 하겠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더 이상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조금이라도 마음을 덜어주고 싶었어요. 짐을 쌌습니다. 옷 몇 벌, 약 봉지, 사진 한 장, 그리고 오래된 일기장. 그날 요양원 앞에 섰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끝인가? 인생이 어느 날 툭 접히는 소리 같았어요. 입소날 하얀 벽, 조용한 복도, 유리창 너머. 바깥 세상은 밝았는데 내 마음은 먹구름이었습니다. 간호사가 차분히 안내해줬고 나는 기계처럼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복도 끝에 그 사람을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고 숨이 멎을 뻔했죠. 주름진 얼굴, 희미한 눈빛. 그런데 잊을 수 없는 느낌. 혹시 수철이? 속으로 이름을 불러봤습니다. 그 사람도 저를 보며 멈칫하더니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정희야, 너 맞지? 죽기보다 가기 싫었던 요양원 그곳에 서서 내 첫사랑과 다시 마주했습니다. 수철이와 저는 같은 동네 살던 중마고우였습니다. 나는 과일 가게, 그 집 딸이었고 수철이는 그 옆 철물점 맏아들이었죠. 어릴 땐 싸우기도 많이 했지만 고등학생이 되면서 뭔가 달라졌습니다. 가끔 눈을 마주치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그 애가 웃기라도 하면 하루가 다 설렜죠. 그 시절엔 다들 가난했지만 우린 사랑이라는 걸
몰래 조심스럽게 시작하고 있었어요. 비 오는 날, 수철이가 우산을 슬쩍 내밀며 말했죠. 같이 가자. 그 한마디에 얼마나 두근거렸는지 지금도 생생합니다. 우리는 학교 끝나고 같이 집까지 걸어가고 동네 뒷산에도 오르고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숨소리를 들었죠. 그러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수철이 아버지가 가게를 정리하고 고향으로 내려간다고 했습니다. 정희야, 나 서울 떠난다. 그 말이 마지막이었어요. 그날 밤 나는 울면서 수첩에 이렇게 썼습니다. 첫사랑은 이렇게 끝나는구나. 편지도 썼지만 주소도 모르고 전화도 없던 시절이라 전할 길도 없었죠. 그렇게 수철이는 사라졌고 나는 자식 낳고 남편 뒷바라지하며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살다 보면 다 잊힌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그 사람은 잊히지 않았습니다. 동그랗던 눈매, 작은 손톱, 그 애가 부르던 내 이름, 정희야, 그 목소리가 수십 년이 지나 요양원 복도에서 다시 들릴 줄은 상상도 못했죠. 내 삶은 그날부터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철이와 눈이 마주친 후 며칠 동안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서로를 피했습니다. 왜냐고요? 너무 오래 지났거든요. 이제 왔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식당에서 우연히 같은 테이블에 마주 앉게 되었어요. 피할 수 없었죠. 서로 눈도 못 맞추고 숟가락만 만지작거릴 때 그가 먼저 말했습니다. 정희야, 정말 내가 맞구나.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너도 수철이 맞네. 그 눈빛 하나도 안 변했어. 그 순간 주름지고 약해진 우리 둘의 얼굴 위로 젊은 날의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너 잘 살았어. 그 질문 앞에 서서 나는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잘 살았냐고요? 글쎄요. 자식 키우고 남편 수발하고 바쁘게 살아온 세월이 머리를 스쳐갔습니다. 살았지 뭐.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말이었어요. 수철도 작게 웃으며 말했죠. 나도 살았다고 해야겠지. 마음은 늘 어딘가 비어 있었지만 그 말에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수십 년 전, 그때 우리가 붙잡았더라면 달라졌을까? 한참을 말없이 마주 앉아 우리 둘 다 밥도 못 먹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린 하루에 몇 번씩 마주치게 되었고 어느새 서로를 기다리게 됐죠. 아침엔 창가에 앉아 수철이가 오는지 먼저 살피게 됐고 산책 시간엔 같이 걷다가 발을 맞추고 손이 스치면 괜히 심장이 뛰었죠. 이 나이에 무슨 사랑이냐고요? 하지만 이상하게 그 사람 옆에 있으면 내가 다시 20살이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요양원 앞 벤치에 둘이 앉았습니다. 가을 바람이 잎사귀를 흔들고 공기엔 쓸쓸함이 스며 있었습니다. 먼저 말을 꺼낸 건 수철이었습니다. 정희야, 너한텐 말해야 할 것 같아.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가 입을 열자 나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서울 떠난 뒤 우리 집은 경북 영주로 내려갔어. 아버지가 사업 망한 거 너도 알지?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후로 진짜 지옥 같았어. 땅 팔고 놈 팔고. 결국 아버지는 병치레하다 돌아가시고 그의 눈가가 살짝 젖었습니다. 엄마랑 나랑 남동생까지 살 길이 막막해서 20살에 막 노동 시작했어. 그의 손을 봤습니다. 굵은 마디, 거친 피부, 그 삶이 그대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서울 다시 올라와서 건설 현장만 20년. 어깨랑 무릎이 이미 다 망가졌지. 그는 쓰게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결혼은 했어. 하지만 오래 못 갔지.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그는 짧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아이를 못 가졌어. 아내가 내 탓이라며 차갑게 돌아섰고 난 붙잡지도 못했어. 사랑이 아니라 죄책감이더라. 말없이 나는 그의 등을 살짝 두드렸습니다. 그는 허공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 후론 혼자였어. 50 넘어서도 막내라며 버텼고 지병도 생기고. 그가 손을 무릎 위에 얹으며 말했습니다. 무릎 연골이 다 닳았대. 더는 일도 못하고 살던 고시원도 비워야 했어. 그 순간 내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렇게 묵묵 자신을 망가뜨리며 살아온 사람, 이젠 누구 하나 기다리는 사람도 없는 그 사람. 정희야, 사실 여기 오기 전 진짜로 죽을까도 생각했어. 그 말에 나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가 요양원에 온 이유는 노후의 여유가 아니라 모든 걸 잃은 뒤의 마지막 피난처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너를 보니까 살고 싶더라. 진심이야. 그 한마디가 가슴에 박혀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나는 그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거칠었지만 진짜 살아있는 사람의 온기였습니다. 이제 혼자 아냐, 수철아. 여기 있어줘서 정말 고마워. 그날 이후로 우리는 거의 매일 같은 시간에 마주쳤습니다. 아침엔 식당에서 따뜻한 미역국을 함께 마주보며 먹고, 산책 시간에는 나란히 걷다가 같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말이 많지 않아도 괜찮았어요. 오히려 그 침묵이 더 포근하게 느껴졌죠. 수철이는 내가 싫어하는 반찬은 자기 쪽으로 슬쩍 가져가고, 나는 그가 자주 기침하면 따뜻한 물을 몰래 챙겨다 줬습니다. 어느 날은 요양원 마당에 핀 작은 코스모스를 따다 건넸습니다. 정희야, 너 웃는 거 정말 보고 싶었어. 그 말에 입꼬리가 올라갔고 어깨에 살짝 기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르신들 사이에서도 우리는 점점 눈에 띄는 한 쌍이 되었어요. 요즘은 둘이 붙어 다니시네. 간호사들이 장난처럼 말할 땐 우리는 눈을 피하며 슬며시 웃었죠. 정말 이상했어요. 하루가 다르게 밥맛도 돌고 발걸음도 가벼워졌습니다. 예전엔 날짜가 지나가는 게 의미 없었는데 요즘은 내일이 기다려졌습니다. 요양원 생활이 이제 조금 익숙해졌다 싶었는데 복도의 낯선 조용함이 감돌던 날이었습니다. 같은 층에 계시던 강순의 할머니가 밤사이 돌아가셨다고 아침 식당에서 소문이 돌았죠. 그 할머니 입맛 없다며 밥 안 드시다가 김치찌개는 꼭 국물까지 비우시던 분이었는데 그날따라 밥상머리가 썰렁했습니다. 죽음이라는 게 어떤 땐 참 조용하고 별일 아닌 듯 지나가더군요.
하지만 마음엔 뭔가 허전한 게 오래 남았어요. 그날 오후, 추철이랑 마당 한쪽에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말은 안 해도 서로 알죠. 나이 든 사람들끼리는 그가 담배를 꺼냈다가 다시 집어넣더니 혼잣말처럼 말했어요. 사람이라는 게 참 허망해. 어제까지 밥 같이 먹었는데. 나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괜히 말 붙이면 울컥할까 봐요. 그날 저녁 열이 올랐고 결국 응급실까지 갔습니다. 몸이 아픈 것도 힘들었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건 이렇게 가는 건가 싶은 그 생각이었습니다. 눈을 감고 누워 있는데 누군가 손을 꼭 잡더군요. 괜찮아, 정희야. 걱정 마. 추철이었습니다. 목소리가 그때처럼 떨리진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내 옆에 있어주는 사람.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며칠 앓고 나니 몸은 많이 가벼워졌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졌습니다. 사람은 혼자 있으면 무너지는 게 생각보다 금방이라는 거요. 내 옆에 누가 있다는 게 그게 이렇게 큰 힘이 될 줄 몰랐습니다. 요양원이라는 곳. 처음엔 죽으러 오는 데인 줄 알았습니다. 이젠 좀 다르게 느껴져요. 살아있는 사람들이 하루라도 덜 외롭게 지내보려고 애쓰는 곳이더군요. 추철이는 그 뒤로 아침이면 꼭 식당 앞에서 기다립니다. 어제 밥 안 먹었지? 말투는 무뚝뚝해도 내가 숟가락 몇 번 안 뜨면 딱 알아챕니다. 가끔은 작은 일로 다투기도 합니다. TV 볼륨 좀 낮춰라. 오늘 왜 안 나왔냐? 아침에 인사도 안 했다. 젊었으면 툭툭 싸우고 돌아섰겠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그 사람 없으면 하루가 비어 있으니까요. 우리는 점점 연인이라기보다 동지처럼 되어갔습니다. 누구도 우리를 특별하게 쳐다보지 않아요. 다들 알거든요. 이 나이엔 사랑보다 같이 있어줄 사람이 더 절실하다는 걸. 가끔씩 요양원 뒤편에 있는 작은 텃밭에도 나갑니다. 손잡고 걷지는 않아요. 괜히 어르신들 수군거릴까 봐요. 그치만 걸음걸이만 봐도 서로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있죠. 오늘은 무릎이 안 좋네. 자네 얼굴이 좀 피곤하다. 말은 안 해도 마음은 움직입니다. 어느 날 추철이가 물었습니다. 정희야, 살아보니까 어땠어? 잠시 멈칫했어요. 뭐라고 답해야 할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결국 이렇게 말했죠. 그럭저럭 살았지. 근데 말이야, 요즘이 제일 덜 외로운 것 같아. 그 말에 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요양원에서 만든 하루하루. 젊은 날 같진 않지만 조금씩 따뜻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요양원 생활이 반년쯤 지나고 나니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말을 안 해도 눈만 마주쳐도 지금 어떤 기분인지 대충은 알 수 있었고, 식사 시간, 산책 시간, 생활 프로그램 참여할 때도 우리는 자연스럽게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추철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정희야, 너희 딸한테 나 소개해도 될까? 갑자기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 사람도 이 관계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나는 숨을 고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 이제 이 나이에도 누굴 책임져야 하는 때가 있는 것 같아. 그 주 주말 막내딸이 찾아왔고
추철이는 정장 입고 식당 앞에서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희 씨랑 좋은 시간 나누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딸은 놀란 듯 했지만 금세 웃으며 말했죠. 엄마가 요즘 예전보다 훨씬 건강해 보여서 혹시 했어요. 식사 끝나고 딸이 나를 따로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분 곁에 있으면 좋아 보이니까 저는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며칠 뒤 추철이도 나를 자기 조카에게 소개했습니다. 그날 이후 이상하게 우리 둘 사이에 공식적인 신뢰가 생겨난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마당 벤치에서 추철이가 불쑥 말했어요. 정희야, 우리 요양원 밖에서 살아볼 수 있을까? 나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둘이 방 하나 얻어서 자유롭게 살아보면 안 될까?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이제 나도 너도 몸이 많이 불편하진 않잖아. 밖에서도 서로 챙겨줄 수 있지 않을까? 나는 한참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의료는? 안전은? 요양 등급은 어떻게 되지? 그런데도 마음 한 구석이 이상하게 따뜻해졌습니다. 같이 나간다는 거. 그게 뭐 결혼 같은 거냐? 내가 웃으며 물었더니 그가 말했습니다. 결혼 아니어도 돼. 그냥 너랑 같이 사는 거면 돼.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시끄럽지 않고 조용하게 다가온 또 하나의 인생이었습니다. 추철이의 말이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습니다. 우리 나가서 같이 살아보자. 처음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죠. 여긴 밤 나오지. 간호사 있지. 밤에 불편하면 버튼 하나 누르면 되는데 밖에 나가면 모든 걸 우리가 알아서 해야 하니까요. 그런데도 자꾸만 그 말이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같이 살아보자. 살다 보니 누구 하나 내게 그런 말을 해준 게 언제였나 싶더군요. 그날 이후 우린 진지하게 현실을 따져보기 시작했습니다. 월세, 보증금, 관리비, 도시가스, 병원비, 생활용품, 요양원 안에선 잊고 살았던 단어들이 다시 머리 위에 쌓여갔습니다. 내 통장 잔고, 추철이의 기초연금, 병원 단일 교통편, 음식 장 볼 체력, 그리고 만약 한쪽이 먼저 쓰러지면 어쩌지? 두렵고 복잡했습니다. 그러던 중 요양보호사 최 선생님이 말없이 따뜻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선생님들 밖에서 같이 사신다면서요? 우리가 머뭇거리자 그가 말했죠. 그 용기 절대 아무나 내는 거 아닙니다. 응원합니다. 그 말에 숨이 좀 트였습니다. 내 막내딸도 말했습니다. 엄마가 진짜 원하는 게 그거라면 저희는 응원해요. 다만 도움 필요할 땐 꼭 말해주세요. 하나하나 정리해 나갔습니다. 추첩을 하나 샀어. 추철이와 같이 하루에 하나씩 할 일 정리하기 시작했죠. 방 구하기, 전입신고, 건강검진, 복지관 등록, 생활용품 리스트. 문득 거울 앞에 서서 내 모습을 봤습니다. 하얀 머리, 주름진 눈가. 그런데도 그 속에 서서 어쩐지 생기가 보였어요. 내가 다시 살아보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있다니. 추철이도 말했습니다. 정희야, 우린 지금 늦은 결혼 준비하는 것 같아. 근데 난 좋다. 이 나이에라도 누굴 위해 살 수 있어서. 그 말에 나는 조용히 대답했죠. 늦은 게 아니라 제때인 것 같아. 지금이 아니면 우린 아무것도 못했을 거야. 그날 아침
우리는 평소처럼 요양원 식당에서 조용히 아침을 먹었습니다. 김치국 한 숟갈, 계란찜 한 입, 이 평범한 한 끼가 왠지 마지막처럼 느껴졌죠. 식사가 끝나고 짐을 챙기러 방에 돌아오는데 방 문 앞에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두 분 덕분에 요양원이 따뜻했습니다. 꼭 건강하시고 다시 놀러 오세요. 보호사 선생님들, 어르신들, 우리 모르게 작은 송별회를 준비해 준 거였죠. 복도에 나가니 누가 슬쩍 건넨 떡 한 봉지, 포도 두 송이, 작은 물티슈 한 상자까지 우리 짐 위에 하나씩 얹혀 있었습니다.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수철아, 우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하고 살았었구나. 그러게 살면서 한 사람 곁 지키기도 이렇게 힘든데 우린 참 많은 사람들한테 의지했네. 짐은 많지 않았지만 손끝이 자꾸 머뭇거리더군요. 침대 맞벽에 붙여둔 사진들, 식당에서 받은 작은 감사 카드 모두 챙기고 문 앞에 섰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누가 말없이 우리 등을 토닥였습니다. 이제 진짜 부부처럼 사시는 거네요. 우린 말없이 서로를 보고 웃었습니다. 요양원을 나서 작은 월세방 앞에 섰을 때 문득 숨이 막히는 느낌이었습니다. 이 작은 문 너머에 진짜 인생이 다시 시작되려나. 수철이가 먼저 문을 열었습니다. 작은 주방, 창문 하나, 햇살 든 하얀 벽, 그리고 한 사람의 자리와 또 한 사람의 자리가 서툴지만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짐을 풀면서 그가 말했습니다. 정희야, 우리 여기서 아프지 말고 하루하루 살아보자.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밥은 내가 하고 내가 설거지해. 수많은 날들을 쫓기듯 살아왔고 견디듯 버텨왔지만 이제는 누군가를 위해 하루를 준비할 수 있다는 것. 그거 하나면 인생은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것. 그걸 우리는 이 늦은 나이에 비로소 배웠습니다. 지금도요. 우린 매일 작은 수첩에 할 일을 적습니다. 장 보기, 생일 챙기기, 치과 예약, 창문 청소, 그리고 가장 마지막엔 이 문장이 꼭 적혀 있습니다. 같이 살기. 오늘 하루도,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혜의 나이테였습니다.